첼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암호자산 뉴스하고 특히나 이제 국내 뉴스 중에 되게 거대한 암호자산 관련해서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되게 희한한 일이 발생돼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어떤 분들한테는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한번 또 다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암호자산 어떤 그 개별적인 코인의 어떤 수익률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고로 수익률이 되게 많이 좋았다. 링크코인 512%, 바이낸스 BNB 125%, 비트코인이 88%, 라이트코인이 29%, 비트코인 캐시는 25%, 네오코인이 9%. 여기까지가 플러스고 그 밑에는 싸그리 다 마이너스예요. 네오코인, 테더, SV, 이오스,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트론 모조리 다 마이너스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데가 어디서부터냐면 NEM, 넴코인 그리고 XRP.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데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줬던 마이너스 49% XRP.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여기서 가장 워스트 오브 워스트 마이너스 60%. 자, 우리가 코인을 만약에 추매를 해야 돼.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맞는데 내가 만약에 관심 갖는 코인이 대기업이 뒷받침돼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만약에 탄탄한 데가 IBM 같은 데가 만약에 뒷받침돼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코인이 되게 현저하게 가격대가 되게 저조하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시세가 마이너스로 되게 저조했었네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래의 상황에 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누가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지금 12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뛰어 올랐어요. 단 며칠 안 되는 어떤 그 구간 동안.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채굴자들 경쟁률이 상승을 하면서 해시레이트도 상승하고 가격적인 흐름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더리움 포스가 언제 전향돼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더리움 채굴자 중에 일부 채굴자들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향되는 게 아닐까. 어차피 채굴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포스로 내년에 어느 시점이 가서 포스로 전향된다, 스테이킹으로 전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지금보다 경쟁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하면 채굴 어떤 그런 지분증명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한테 넘겨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플렉시블하게 상호 연계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과 같은 기존과 같은 그 시스템은 유지는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를 홀딩하는 사람들한테 코스모거스 같이 테조스 같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줄 수 있어. 32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확보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악재가 엄청나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방어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호재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농후해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당연히 이더리움에 많이 포진돼 있던 어떤 그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몰려오면 당연히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해시레이트는 올라갈 거고 가격적인 측면도 두 개가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윌리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매크로 분석, 빅데이터 이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이걸 올려가지고 뭐 좋자 이런 의미를 해서 트위터에 자기의 분석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분석 자료를 봤을 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그리고 이게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3번 파동에 진행 중이다. 이제 지금 3개의 단락고리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바닥 가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쉬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주자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8%, 자 XRP는 마이너스 47%, 스텔라 루멘은 마이너스 60%. 진짜 저조한 성적이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연초 대비 82%나 오른.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왜 올렸을까요? 지미송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개발자예요. 비트코인 개발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트위터에 올려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뭐 칭송하거나 막 이렇게 극찬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여기 유엔이죠. 유엔은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을 포용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머스트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들어서 예전에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ECB라든가 IMF라든가 왜 자꾸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서는 유엔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향후에 유엔이라는 데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G7이나 G20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더 디테일한 뉴스가 앞으로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현재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더 블록이라는 매스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18개나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국가들이 CBDC를 개발 중이거나 이미 런칭한 데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BDC 연구 개발자 박사급 되는 정도, 그 정도 박사학위 소유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지금 국가들이 CBDC를 발행을 하냐? 왜 지금에 와서 기존에 있는 화폐 시스템에 관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저는 CBDC에 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조사하고 이런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 이미 이 흐름에 관해서는 이미 빼박이라는 거죠. 이미 당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바꿀 수 없는 길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더 이코노미 코스트라는 어떤 그 잡지가 있는데 시사 잡지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독수리의 어떤 그 마크가 있는데 가슴에 무슨 동전이 있고 무슨 희한한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월드 커런시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 단일통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달러나 뭐 전 세계 무슨 뭐 유수의 화폐들을 짓밟고 있고 불타는 어떤 그 불사조가 그 위에 앉아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여기 가슴에 있는 이 마크랑 지금 보면 스텔라 루멘의 이 마크랑 동일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 세계 단일 통화가 스텔라 루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스위프트사 머니그램하고 연결시키고 아까 그 마크랑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XRP가 될 거야. 뭐 별의별 사람이 비트코인 옹호로운 자들은 비트코인이 될 거야. 뭐 근데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단일 통화는 이 CBDC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18개나 되는 국가 이상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어떤 그 국가들이 CBDC 발행에 관해서 조사를 하거나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더 진척해서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다는 지금의 이제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 체계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디지털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이 만약에 각 나라들이 만들어낸다, 그게 만약에 런칭이 된다, 그러면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디지털 연결고리, 블록체인화 된 어떤 그런 세상에서는 각 개인의 신원증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더 많이 보편적으로 더 쉽게 거래가 되고 서로 간에 교환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보다 뭐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5G 뭐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해서 더 빠른 자동차가 나오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면서 전 세계가 예전에 지구촌이라는 얘기가 있었겠지만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국까지 가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향후에는 뭐 앞으로는 뭐 5시간 만에 간다든가 뭐 이런 시대.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더 훗날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보면은 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사실은 개인한테는 좋은 거 아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스테이블 지금 보면 CBDC는 각 국가에서 개발을 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달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까지는 근 100년 동안 기축통화였죠. 자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 코인, 그 제미니 달러, 팍소스, 트루 USD, 테더라는 코인이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제가 모르는 마크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여기 관련돼 있는 뭐 골드만이라든가 비트바이넥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래소도 있고 금융 파이낸싱 회사도 있고 왜 이들이 달러하고 패깅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왜 찍어낼까?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왜 암호자산 시장의 유동성에 관해서 조절을 할까?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거래소들의 위치한 어떤 그 지역적인 위치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다 연결고리를 한번 해보시면 결론을 우리가 한번 또 도출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바이낸스 US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중국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게 왜 미국이란 나라에 왜 승인 나서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를 중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바이낸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수의 나라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들어가는 게 창펑자오의 본인의 목표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지금 회사에 관해서도 이미 다 컨택이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들이죠.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오는 뉴스가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CBDC를 발행을 하고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키워드 메인 사업으로 지금 캐시카우로 이제 빨아당기려고 빌드업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시진핑이 그렇게 정책을 지금 앞으로 그렇게 구사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배척하거나 밀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리고 또 하나 비트메인에 관해서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트메인은 원래 중국을 베이스먼트로 한 비트코인 채굴장이잖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장을 텍사스의 락데일이라는 데 건설이 돼요. 이것도 되게 희한하다고 저는 이제 항상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왜 과연 얘네가 과연 전기세가 싸다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들어갔었을까? 그냥 심플하게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암호화폐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배척해서 중국에서 밀어내서 이 사람들이 텍사스의 락데일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게 돈이 될 거라는 걸 중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채굴장을 미국에 보냈냐는 거지. 왜 그걸 배척해? 그럼 비트메인은 카나는 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면 IPO가 상장이 됐을까? 그리고 비트메인이 IPO가 만약에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라는데 거기에 이게 상장이 되면 그 의미는 또 뭘까? 되게 희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자본의 이 흐름이나 구조는 미중 간에 그냥 색깔론을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분석하기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이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판때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배척했다. 비트메인이 배척돼가지고 뭐 지금 락데일에 가서 이거를 지금 건설했다. 이런 사람들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은 우지안이는 중국 내에서 뭐 계약이나 이런 거 체결을 위해서 베이징이나 이런 데 되게 들락날락거리고 많이 해요. 배척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중국에 왜 들락날락하면서 이런저런 업계 관계자들을 뭐하러 만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게 단순 심플한 사람들의 분석가 그런 분석가들의 말이 어폐가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없는 분석가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연결고리가 절대 이제 퍼즐이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을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이 전문가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내 자신이 취득하고 내 자신이 분석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미중의 어떤 그 암호화폐 어떤 그 구도도 그렇고 이 지금 달러라는 게 인덱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 힘이 125에서 예전엔 이게 1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면 85년도에는 125에서 보면 2003년도에는 113까지 갔다가 지금은 2015년도에는 95까지 떨어졌어. 지금은 97, 8 정도 이 정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되게 많이 박혀있는 게 뭐냐면 미국 달러는 되게 영원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도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 이후야, 중반이나 뭐 후반 뭐 이 정도까지 가려고 막 하는데, 그런 부모 세대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 밑에 교육을 받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그 논리를 전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이런저런 나라 가서 뭐 이런저런 생활을 많이 해보고 뭐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굳어지지 않는 이 이데올로기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는 이 관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100년이란 시간 안에.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뭔가 비합리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피는 항상 논리이긴 하지만 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왜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저기 거래소에 왜 등장을 했었고 그것이 왜 암호화폐 체계에 왜 지금 보면 들어와서 속속들이 화폐 체계로서 왜 자리를 잡고 있나.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골드만삭스, JP모건은 뭘 준비하고 왜 벡트 거래소는 무엇을 준비할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무엇을 위해서 벡트 거래소를 지금 보면 47년 만에 왜 그런 거를 만들어냈을까? 예. 그걸 곰곰이 다 해보면 그냥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단편적인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스틴 선이 이제 한 가지 발표를 했어요. 폴로니엑스를 사용하는 어떤 그 거래자들이 트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트론을 스스로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트레이딩비를 30% 디스카운트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론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더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BNB 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그나마 수익률도 올해 들어서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저는 바이낸스가 앞으로도 글로벌하게 더 커지면 BNB 코인의 어떤 희소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스틴선 같은 경우는 트론을 폴로니엑스를 이용해서 거래소 코인화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트론을 보면서도. 자, 이제 국내 뉴스로 넘어와가지고 되게 생뚱맞은 하나 뉴스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좀 약간 열받는다, 비합리한 게 되게 많은 게 우리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나와 있고 진정서 받았던 지검장님이 사기 핑고인 변호인이라뇨,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제목만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이 뉴스는 피해액이 56억이다. 인트비트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인트비트라는 어떤 그 거래소가 있었나봐요. IEO를 하면서 56억이나 되는 거를 무고한 시민들한테 이걸 뜯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한 번 더 검증을 거쳤기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저희 소속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말에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여기 또 이 거래소에 또 개입이 돼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무슨 얘기냐, 이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퇴임을 하고 나서 지검장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지검장님, 이분이 퇴임 2달 만에 여기 거래소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사람,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의 피고인 변호인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기 피해액이 어떻게 정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피해자들은 사기 편취로 번 돈이 어떻게 전관 변호사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정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검장님에게 묻고 싶었던 건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법조인의 양심이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이. 근데 어쨌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공수처 통과 다가오니 이제 이런 뉴스도 보는구나. 사실 맘만 먹으면 떡검들 셀프쇼로 끝날 일 란이던가 누가 수사하겠어. 경찰이 수사권 뺏어버리고 그만인 것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 설당님들 이런 거 잡으려고 공수처하니 제발 꼰대나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서 수사를 하던 검사나 판사들이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범죄자가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을지 보여주는구만. 공수처가 필요하고 공직에 머물렀던 사람들 퇴직 후 정관이 이다 낙하산이다 하는 것 아예 못하도록 법률을 정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는 동감하거든요. 저는 정치를 몰라요. 공수처가 뭐 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몰라. 근데 어쨌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그리고 거래소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암호화폐 이제 제 채널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어떤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규가 사실 안 풀린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하나 댓글을 달진 않지만 근데 해외 뭐 바이낸스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거액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영어를 좀 영어도 아니구나. 한글로도 그냥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와주는 데도 있으니까 바이낸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액 안 하고 국내 거래소만 만약에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거래소인데 볼륨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실 분들은 가능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신규 투자가 대대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어. 중소 어떤 그 거래소들은 신규를 열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를 잘못 만약에 하시면 아까 인트비트라는 데 보셨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마시라는 거지. 신규가 안 열렸으면 아예 암호자산 투자를 관심을 가지시되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성격 자체가 예스 아니면 노. 그냥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신규가 안 열렸으면 뭐하러 억지로 투자하려고 뭐하러 노력을 해요. 그리고 거래소 해킹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소들도 해킹 당할까봐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해킹이 당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피싱 사이트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비슷한 어떤 비슷한 제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다 이러면 끝에 무슨 뭐 마크 하나 좀 틀리게 해가지고 누가 또 구글링 할 수 있게 또 거기다 올려놔. 피싱 사이트 해가지고 개인정보 취득하고 또 피싱 이메일 이런 것만 주의하시고 두 번 세 번 확실히 조사하시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해킹 사례는 거래소가 해킹되는 거는 웬만하면 잘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비트 측에서 해킹됐다 그것도 뭐 보상해준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피해자들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세계 경제 뭐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이 화랑을 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GDP 퍼포먼스 여기 나와 있죠. 프랑스가 빨간색이고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 근데 프랑스가 오히려 독일을 제치고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프랑스가 과연 지금 보면 경제가 엄청 잘 좋냐? 얘네 주식이 올라가고 독일도 주식이 올라가고 한국도 주식이 올라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건 개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 프랑스 연금 개편 반대 23일째 1995년 총파업보다 장기화 1980년대 이래 최장기다. 지금 23일째 얘네들이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먹고 살기 좋다 경기가 엄청 좋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시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로 들까요? 자, 안 가본 사람들 그냥 우리가 매스컴에서 옛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되게 많으시고 어떤 그 해외 이민에 관해서 되게 많이 이상향이 있거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뭐 서구 유럽 사회에 관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세금을 겁나게 많이 뜯어가요 국가에서. 거기다가 생활비도 되게 비싸, 약값도 비싸, 병원 가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비싸, 행정 처리는 되게 느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다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는 거나 내가 이민 가서 살려고 하는 거나 도끼니끼 개끼니끼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사람 사는 거는 어차피 한국에서 돈 많은 놈 거기 가면 좋은데 여기서 돈 없고 내가 흙수저인 사람이 거기 가서 성공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왜?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그 외에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만 보지. 안 가봤던 나라니까, 안 가봤던 세계니까, 그런 세계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얘네도 오죽하면 이러겠냐는 거죠. 23일째. 근데 제가 유튜버를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에 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시위를 어저께 밤도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파리 시내에서. 사실은 화염병은 지금 돌아다니지 않는데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이게 사실 되게 클 수 있는데 2천억대 가상화폐 투자금 증발 위기, 투자자 이더 월렛 상대 집단소송, 전북 전주 등 투자자 500여 명이 변호사 선임한 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중. 이게 12월 29일 날 나온 뉴스예요. 이른바 치고 단타 신선생이란 인물이 주축인 이더 월렛은 현재까지 약 2천억 원 가량에 이르는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모았지만 여전히 회원들에게 출금을 보류시킨 것도 모자라 추가로 이더리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게 또 나와요, 이 뉴스가.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2018년 11월 24일 날 나온 거거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닥단 방송 출연, 암호화폐 투자자들 호평이다.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까지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력이 있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본인 현금을 전송을 하고 이더를 전송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쨌건 저는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신규가 안 열려지면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암호화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억지로 뭐 어떤 대형 거래소 그 외에 어떤 중소거래소는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지 않은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소들 외에는 괜히 도의적으로 그런 괜찮은 거래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별 내용도 없는데 내용이 좀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예.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